기간조입니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막체온 측정 방법은 1.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측정한다. 2. 웨이도 쪽으로 강하게 넣는다. 3. 탐침을 넣고 밀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4. 탐침 삽입 후 2에서 5분 후에 측정한다. 5. 성인은 귓바퀴 후 상방으로 잰다. 정답은요? 5번이죠. 성인은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잰다. 고막체온은요, 이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 체온계를 귀 구멍 안쪽에다가 대고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는요, 이 체온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웨이도 이 귀 겉부분 쪽으로 강하게 넣는 게 아니고요. 웨이도보단 약간 살짝 안쪽에 구멍 있는 쪽에 넣습니다. 탐침을 넣고 밀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예, 뭔 말인가요? 탐침 삽입 후 2에서 5분 후에 측정한다? 병원에서 뭐 후딱 재잖아요. 2에서 5초 만에 빠르게 체온을 잴 수 있다? 이게 고막 체온계예요. 이거는 뭐 정답을 모르더라도 보기가 아닌 거 제끼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가고시는요, 내가 보기 5개를 다 알고 완벽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틀렸어. 이러면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보기를 고르시는 게 국가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이론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맞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체온, 고막체온 측정법, 후상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는 후하방. 고막체온계는요, 2초에서 5초간 빠르게 체온을 측정한다. 1, 2, 3, 한 2, 3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귓바퀴를요, 사실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고막체온을 재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병원에서 체온 잴 때요, 그냥 귀에다 갖다 꽂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 선생님 공부 안 했나?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후상방으로 살짝 잡아당긴 상태에서 측정을 하셔야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후상방으로 위로 올립니다. 하지만 소아, 어린이는요, 후하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귀 속에 이물질이 많으면요, 측정이 낮게 된대요. 이물질이 너무 많으면은 귀를 깨끗이 정리하고 재는 것이 좋다. 신부 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재는 측정법이 고막 체온이다. 신체 내부의 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재는 측정법. 쉬운 거는 사실 고막 체온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재는 거는 뭐 항문 체온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은 성인들을 일일이 언제 항문에다가 체온을 측정하겠어요, 그쵸? 그 귀에다가 하는 게 쉽고 정확하다.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고막 체온은 신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신체 내부의 체온입니다. 막 이렇게 막 뭐 내장의 체온이 아니에요. 다음 중 호흡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1. 영아가 울고 있는 중일 때 잰다. 2.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씩 체크한다. 3. 호흡 측정 중 긴장을 풀기 위해 대화한다. 4. 요골 맥박을 측정한 손을 그대로 두고 측정한다. 5. 호흡이 불규칙할 시 30초 측정 후 곱하기 2한다. 정답은요? 4번. 요골 맥박 측정한 손. 이 맥박을 잰 그 손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측정합니다. 왜? 호흡은요, 환자 모르게 측정해야 되는 게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맥박 재는 척 하면서 호흡을 잽니다. 왜 환자 모르게 해? 호흡 잴게요. 그리고 심장을 쳐다보세요. 환자의 가슴을 쳐다봐요. 얼마나 뻘쭘해요. 이게 심장이 오히려 쿵쿵쿵 뛰죠? 정상적인 호흡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몰래 잰다 이거예요.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가 아닙니다. 합한 게 1회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1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인의 호흡은 1분에 12에서 20회밖에 안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막 40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거 호흡이다. 요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울고 있을 때 재면 호흡이 너무 가팔라지겠죠. 호흡을 측정 중 긴장을 풀기 위해 대화한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호흡 잴 때, 혈압 잴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불규칙하면은요, 곱하기 2가 아니라 1분 내내 재야죠. 호흡,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 1회이다. 성인은요, 1분에 12에서 20회 정도가 정상 호흡입니다. 12회 이하는 서호흡이에요. 신생아는요, 호흡이 성인의 따블이에요. 30에서 60회. 신생아는 호흡이 30부터 60회 안에 들어간다는 거, 거의 따블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환자 모르게 재야 되는 활력증 후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환자 모르게 맥박 측정하는 척 요골 부위에다가 손목시계 차는 여기, 거기다 손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환자 가슴을 보면서 위아래로 흡기와
호기를 합해서 1회입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횡격막과 늑강근. 이거 국가고시 정말 잘 나오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횡격막, 늑강근 또는 외 늑강근 이런 거 나옵니다. 호흡 시, 정상 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이 횡격막이다. 이 빨갛게 제가 시뻘겋게 가로로 이렇게 해놓은 게 횡격막이에요. 그래서 호흡 곤란한 자 상체를 일으킨다. 상체를 일으키면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숨쉬기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 횡격막, 격이에요. 횡격막.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호흡수가 높아진다. 산소 없는 곳에서는 더 과호흡인다. 호흡의 중추, 연수죠. 연수는 호흡 중추이다. 혈관 조절한다. 심장의 중추이다. 그래서 연수가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와요. 연수가 망가지면 죽으니까. 연수는 뇌교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다. 연수 또는 같은 말로 숨뇌예요. 노인 환자,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한다. 정상 호흡이요 12에서 20회입니다. 노인 환자 서호흡일 때 가뜩이나 12회 이하 숨도 못 쉬는데 데메롤, 모르핀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 호흡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항상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활력 증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국시 빈출이죠. 호흡수, 어떤 약을 먹이기 전에, 투여하기 전에 호흡수를 재냐? 모르핀입니다. 또는 모르핀 먹일 때, 투여할 때 뭘 재냐? 호흡수입니다. 왜? 서호흡이 되니까. 맥박수는요? 디곡신, 디기탈릭스, 강심제예요. 이거 먹이면은 맥박 떨어지죠? 그래서 맥박수를 확인하고 처방한다. 쿠마린, 헤파린, 피가 안 멈추는 약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제예요. 응고되지 않는 약.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이 약 먹고 있는데 치과 발치 몇 개 있어요. 피 펑펑 나겠죠? 그래서 항상 호흡수를 떨어뜨리는 약,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약, 피가 안 멈추는 약 이런 것을 투여할 때는 신중해라 이 얘기예요. 최근 국시에 요게 나왔어요. 호흡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종시의 호흡. 죽기 전에 어떻게 써요? 숨이 이렇게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체인 스토크스 호흡, 임종시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국시에 뭐 나왔어요? 쿠스마을 호흡 나왔어요. 쿠스마을 호흡은 호흡의 리듬은 규칙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고 과일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케톤성 당뇨병 환자가 혼수 상태가 됐을 때 이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이 뭐냐? 쿠스마을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호흡 리듬은 규칙적이나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한다. 당뇨병, 케토산증 발생 시에 나타나는 호흡이다.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제가 이게 서로 헷갈려가지고서는 임종시에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다소곳이 모으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한 느낌이어서 제가 그걸 체인 스토커스 호흡으로 외웠었고 쿠스마울이 기억이 안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웠었어요. 당뇨병 크리스마스. 그래서 쿠스마스가 아니죠. 쿠스마을 호흡은 당뇨병, 당뇨, 크리스마스 이렇게까지 외웠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서 찍을 수 있거든요. 임종시의 호흡, 체인 스토커스 호흡. 케톤성 당뇨병, 당뇨, 크리스마스, 쿠스마을 호흡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게 본인이 암기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엮어야 돼요. 전신마취 수술 예정인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간호는 보기 전에 전신마취 하면 가장 중요한 거 호흡기 숨 잘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면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이거예요. 1. 기도유지 호흡기 합병증의 예방. 답이 그냥 딱 나오죠. 2. 환자의 안정. 3. 봉합 부위의 빠른 회복. 4. 소화기 합병증 예방. 5. 순환기 합병증 예방. 정답은요? 1번 호흡기 합병증 예방이에요. 전신마취 수술하고 있는 동안 침이라든지 입안에 그런 이물질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깼을 때 그거를 다 뱉어내야지 안 그러면 흡인성 폐렴이 생기거든요. 또는 무기폐.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합병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염증, 소화기, 순환기, 안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죠.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사망입니다. 이러거든요. 호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동시킬 때 전동 간호 문제도 정말 거의 매번 나오거나 2번에 한 번 나오죠. 전동시킬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거 싹 다 같이 보낸다 이거 아니겠어요? 1. 남아있는 약은 남김없이 버린다.
2. 중간 병원비를 정산하라고 한다. 3. 환자 기록과 전동 물품들을 해당 병동으로 옮겨준다. 댕동댕. 4. 의무 기록지를 정리하여 원무과로 보낸다. 5. 병실 전동 시에는 환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왜 옮기는지 알리지 않는다. 정답은요? 3번 환자의 모든 거 싹 다 해당 병동으로 옮겨준다 이거예요. 남아있는 약을 남김없이 버리면 어떡합니까? 중간 병원비를 정산하라고 한다? 이거는 퇴원할 때 병원비 정산하는 거죠. 또 의무 기록지를 정리하여 원무과로 보낸다? 이것도 퇴원할 때 원무과에서 돈 내세요 이거예요. 병실 전동 시에는 환자 비밀이기 때문에 왜 옮기는지 알리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환자 비밀은 다른 게 환자 비밀이지. 이게 병동 옮기는 게 왜 비밀입니까? 전동시 간호, 병원은 같은데 과만 옮기는 것이 전동입니다. 싹 다 보낸다 이거죠. 전입시 병동시설에 대해 안내한다.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뭐 약물, 차트 이런 거 싹 다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의사 동의 없이 환자 본인의 결정으로 퇴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의 2번 배웠죠? 자의 퇴원이라는 것도 있대요.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거 자의 2번, 환자 본인이 퇴원하는 거 자의 퇴원. 뭐 퇴원할 상황이 아닌데 저는 더 이상 병원비가 없어요. 이러고 퇴원할 수 있잖아요. 이동겸자 사용법. 이동겸자 중요한 거 24시간마다 소독한다. 아니죠. 멸균이죠. 멸균한다. 어디다. 스테인리스니까 고압 증기 멸균에 이 정도 알고 보기 보세요. 1. 허리 높이 아래에서 들고 있는다. 2. 겸자 끝을 빌려서 꺼낸다. 벌려서겠죠. 벌려서 꺼낸답니다. 못합니다. 3. 24시간마다 멸균한다. 4. 겸자 끝이 위로 가게 한다. 5. 용기에 겸자를 2개씩 꽂는다. 정답은요? 3번 24시간마다 멸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은요 저녁에 설거지 해놨던 거 이렇게 물기 빼는 걸로 고압증기 멸균 돌립니다. 2-30분 돌아가니까 청소하는 동안 세팅이 돼요. 허리 높이 아래는 멸균이 아니다. 가슴과 허리 사이만 멸균이다. 기억하시죠? 겸자 끝을 벌려서 꺼내면은 닿죠. 겸자 끝은 오므려서 넣고 빼야죠. 겸자 끝이 위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손목 아래로 간다 했죠. 용기에 겸자를 1개씩 꽂는다. 1개씩만 꽂아라. 이게 이동 겸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동 겸자 24시간마다 멸균해라. 멸균 거즈나 솜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약간 긴 집게 핀셋 아니에요. 요걸로 뭐 솜도 이렇게 전달하고 뭐 그렇습니다. 항상 손목보다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라. 하나만 꽂아라. 24시간마다 멸균해라.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라. 그래야 이제 벽에 안 닿으니까 멸균 상태를 유지한다 이 얘기예요.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가장자리는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쵸? 이동겸자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표로 감싼 후 멸균시킨다. 멸균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뭐 이렇게 나사 있으면 돌리고, 다 그 구석구석 멸균되게끔 한다. 둔부에 발적이 있는 환자 간호는 엉덩이에 발적이 있대요. 욕창이 전조죠. 1. 8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한다. 2. 발적 시 마사지를 해준다. 3. 공기 침료를 사용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저단백시계를 준다. 5. 알코올 마사지를 해준다. 정답은요? 3번 공기 침료를 사용한다. 둔부에 발적이 있다. 이거는 욕창의 전조니까 욕창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연결하셔야죠.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한다. 이게 맞죠? 8시간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좀이 쑤시지 않겠어요? 이게 체위가요. 이 혈순환이 안 돼서 물러요. 발적 시 마사지 피한다. 수분 섭취는 권한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알코올 마사지 하지 않는다 입니다. 알코올로 마사지 안 해요. 알코올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인 사용하지 않는다. 또 개방상처 넘어져서 막 피가 나 이런데 알코올 절대 쓰지 않습니다. 조직 녹아내려요. 알코올은 그냥 소독, 강한 소독제로 쓰는 거예요. 피부에 바르지 않습니다. 상처 드레싱 주의사항은 1. 드레싱 전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드레싱 세트는 병실마다 따로 사용한다. 3. 마스크와 멸균 장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4. 시술자는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없어야 한다. 5. 드레싱 세트는 드레싱 30분 전에 열어 준비한다. 정답은요? 1번 드레싱 전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입니다. 상처 드레싱 전후 손 씻고 밥 먹기 전후 손 씻고 화장실 갈 때 손 씻고 손에 뭐 묻으면 손 씻고 항상 질병에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강 간호도요. 양 치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고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질병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드레싱 세트는 병실마다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요 드레싱 세트, 저 환자는 저 드레싱 세트, 환자마다 따로 준비합니다. 마스크와 멸균 장갑은 착용해야겠죠. 씻을 자는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드레싱 세트는 드레싱 30분 전에 열어두면은 오염됩니다. 그때 바로 직전에 연다. 감염 관리, 병원 감염의 대표적인 거 창상 감염, 폐렴, 폐혈증 또는 요로 감염이 한 30% 정도 된다. 표준 예방 지침, 질병의 종류도 상관없어. 감염 질환의 유무도 상관없어. 그냥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표준주의예요. 표준이라는 말은 스탠다드, 기준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남녀노소, 이 코로나든 성병이든 뭐든 다 이거는 지켜라. 이게 바로 표준주의예요. 요로 감염, 병원 감염의 30% 정도로 가장 흔하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거동이 안 되거나 의식이 좀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변 줄을 꼽았어. 또는 대변 지려서 닦았어. 이럴 때 요로 감염 많이 생긴다는 거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 바늘은 뚜껑을 다시 끼우지 않는다. 이거는 리캡하지 않는다. 우리가 환자 엉덩이 주사 놓습니다. 간호조무사가 IV 나요. 그 옛날에는요. 그거를 주사 바늘을 플라스틱 그 뚜껑에 다시 끼웠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끼우는 과정에서 손가락 많이 찔렸거든요. 그럼 B형 간염 환자 피면은 납비형 간염 걸리고 매독 환자면 매독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건강,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서 바늘은 뚜껑을 씌우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늘 어디다 버려요? 폐기물 중에서.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요. 제가 또 흥분했죠? 손상성 폐기물 노란 통에다 버립니다. 이런 바늘, 한방침, 이런 일반 주사기 침 여기다 버리죠. 그러니까 표준주의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오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손을 씻을 때 만약에 혈액이야, 그러면 항상 찬물에 먼저 닦아라. 또 면포, 옷 같은데 피 묻었어? 찬물에 먼저 핏기를 제거하고 더운 물로 닦아라. 이거 항상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피나 혈액, 체액 이런 단백질류는요 뜨거운 물에 응고되고 얼룩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집니다. 얼룩이 계속 남으면은 그거 다른 아무리 빨아도 새로운 환자한테 쓰기 찝찝하잖아요. 찬물에 핏기를 제거한다. 이게 항상 국가고시에 정말 단골로 나옵니다. 120도에서 30분의 고압 증기를 이용하여 멸균시킬 수 있는 용품은 고압 증기 멸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1. 연고 내시경 2. 스테인리스 곡방 가운 3. 플라스틱 유리 제품 4. 종이 외과용 수술기구 5. 고무 제품 드레싱 세트. 고압 증기 멸균에 적합한 거 뭐예요?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 요게 바로 고압증기 가장 많이 쓴다 했어요. 정답 2번 스테인리스 곡반, 가우는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압증기 멸균을 사용한다. 또 플라스틱 유리 제품, 유리하면은 건열이죠. 고무하면 고우, 이온가스 이런 것입니다. 유리가요 기초치과에서는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기본간호에서는 건열로 갑니다. 좀 달라요. 교과서마다 다르고 간호조무사 시험, 요양보사 시험, 간호사 시험, 의사 시험마다 약간씩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골라야지 선생님 이거 아니면 왜 저거예요? 학생들은 그런 거에 되게 꽂히거든요.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멸균법, 멸균은요 아포까지 죽인다 이거예요. 아포가 뭐야? 균의 씨앗이요.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균까지 그냥 싹 다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거.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게 뭐예요?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으로 여는 그림까지 국가고시에 나오죠.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소변 배양 검사, 멸균적,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나와요. 고압 증기 멸균 가장 많이 쓴다. 왜? 편하고요. 고압 증기 멸균기가 저렴한 편입니다. 여러분 왜 식기세척기라고 생각하세요. 고압의 스팀으로 멸균해 주는 거예요. 사이즈는요.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큽니다. 120도에서 2-30분간 멸균을 해도 멸균이 돼요. 그런데 이걸 40분간 이렇게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맞다. 왜?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니까. 2-30분을 40분이라고 했다고 이거 틀려는 아니에요. 숫자의 유도리를 가지셔야 국가고시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날카로운 기구는 날이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을 뭘로 싸준다. 뭘로? 거즈. 멸균의 유효기간
2주입니다. 2주 지나면 안 썼어도 다시 재멸균기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옥가스 고무 제품 내시경 폴리카테터 이것도 고무거든요. 이옥가스에 돌린다. 근데 이옥가스가 이게 몸에 안 좋은 뭐가 나와요. 그래서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통기를 한다, 환기한다. 몇 시간? 8시간에서 12시간. 굵게 가세요. 굵게. 숫자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건열, 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가 만약에 습식이면요. 밀가루 반죽되죠. 그냥 파우더, 유리 제품, 바셀린 거즈, 화상 환자들 바셀린 거즈로 멸균합니다. 건열 멸균 120에서 140도에서 3시간이나 하래요. 근데 160도 온도를 더 올리면 2시간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취업하시면요. 고압 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멸균, 이옥가스 멸균입니다. 건열 160도에서 한두 시간 한다. 이런 거 국시 나와요. 섭취량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섭취량과 배설량 국가고시 맨날 나오죠. 직전 국시에도 나왔죠. 섭취량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입니다. 1. 소변 2. 구토 3. 설사 4. 가글액 5. 혈액 공급받은 용량. 정답 뭐예요? 소변 배설량이잖아요. 구토 배설량이잖아요. 설사 배설량이잖아요. 가글액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죠.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가글가글 이거는 섭취도 아니고 배설도 아니라는 거. 혈액 공급받았어? 수혈받았어? 이거 섭취량 아니겠어요? 정답 5번 맞습니다. 섭취량과 배설량 인테이크 앤 아웃풋 해서 INO라고 합니다. 뭐 인풋도 되고 사실 인테이크도 되고 다 똑같아요. 인풋 아웃풋 해도 INO 인테이크 앤 아웃풋. 섭취량에 포함되는 거 음식 먹었어 섭취량이죠. 복막 주입액 뭔가 몸으로 들어온 거 섭취량이죠. 비위간 콧줄 꼽았어 위강 영양했어 튜브로 삽입해서 밥 먹었어 다 섭취량입니다. 얼음은 섭취량을 절반만 계산한다. 얼음은 절반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얼음 10개 먹었어. 그럼 5개만 수분량으로 섭취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약 복용 시 물하고 먹었어. 이 물도 섭취량이죠. 배설량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진물, 소변, 구토물, 이 상처 배액 이런 것들이요. 설사도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요 배설량 아니래요. 그냥 똥, 가글액 그냥 땀 이거는 배설량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발한 그냥 우리가 조금 땀 나는 거 어떻게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글액은 왔다 가는 거니까 정상 대변은 아니고 설사는 배설량이라는 거. 그래서 배설량이 아닌 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땀, 발한, 또 정상적인 대변, 가글액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다 연결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일일이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 신부전, 사구체 신염 환자는요. 이 신부정, 신장이 부전하다. 그러면은 신장이 원활하지 않다. 신장이 뭐예요? 콩팥이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대사가 안 돼서 이 많이 부어요.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합니다. 체중도 측정해요. 이런 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이론을 제가 비법서에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법서를 보시면 웬만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요걸 보면서 여러분이 요점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이뇨제 투여 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라. 이런 것도 국시에 나오는데요. 이뇨제는요. 몸에 있는 걸 쭉쭉 빼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너무 심하면은요 병원에서 이뇨제를 줘요. 몸에서 빠져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하면은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갈게요. 침상 세발 간옷이 옳은 것은 세발이 뭐예요? 세수예요? 아니에요. 머리 감는 게 세발입니다. 1. 손톱을 사용해서 마사지하듯 감긴다. 2. 엉킨 머리는 찬물로 씻는다. 3. 젖을 수 있으므로 목욕 담요와 침상 담요는 벗긴다. 4. 과신전 예방을 위해 수건을 말아서 목에 대준다. 5. 환자를 침상 중앙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침상 세발, 침상 목욕할 때 머리 감길 때 생각하시면 돼요. 과신전 예방을 위해서 수건을 말아서 목에 대준다. 너무 목 뒤로 제끼면은 힘드니까. 그리고 환자를 침상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로 해서 머리 감기잖아요. 손톱으로 감겨요? 손끝으로 감긴다.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엉킨 머리는요. 이 빗에다가 물 묻혀갖고 빗어야 돼요. 엉킨 머리는 찬물로 씻는다가 아니라 또 피떡진 머리는 과산화수소로 하면은 이 응혈진 혈계를 잘 닦는다 그랬고요. 젖을 수 있으므로 목욕 담요와 침상 담요는 벗긴다. 가뜩이나 옷 다 입고 있어도 머리 감기면 추워요.
미용실에서 저 뭐 머리 할 때마다 너무 춥거든요. 사실 봄, 가을, 겨울에는 항상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갈 때 뭐 긴팔, 긴 바지 또는 핫팩을 꼭 들고 가요. 머리가 젖으면 춥기 때문에 담요를 항상 덮어줍니다. 2발 간호, 침상 3발, 베드 샴푸. 침대에서 샴푸하는 거 침상 3발이에요. 창문을 닫고 방이 따뜻하면은 그때 목에 수건 말아서 대주고 머리 감깁니다. 목에 과도한 신전은 좀 예방해줘야 된다. 환자를 침상 가장자리로 옮긴다. 이게 침상 세발할 정도고 침상 목욕할 정도면 환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줘야지 뭐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침대 가장자리로 머리 옮겨가지고 머리 감긴다. 이제 눈에 수건을 덮어줘서 비눗물 들어가지 않게 한다. 손가락 끝으로 문지르죠? 손톱으로 하면은 머리에 상처 나요. 이 미용실에서도 가끔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두피가 아파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혈액이 머리에 떡져 있어 과산화수소를 쓰는데 원액으로 쓰지 않고 과산화수소 한 컵이면은 물 4컵 넣어서 이 1대4 또는 4대1로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물이 더 많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